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겁게 수업하는 열정의 지투 전문가 성원입니다. 자, 공신 어떤 단어의 준말일까요? 그쵸? 공부의 신. 그럼 여러분 농신 어떤 단어의 준말일까요? 그쵸? 맞아요. 농부의 신도 되고 농구의 신도 되고 선생님이 아는 최고의 농구의 신 슬램덩크에 나오는 강백호, 최치수, 서태웅보다도 더 농구를 잘하시는 분 누굴까요?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은요 이런 멋진 말을 우리 학생들에게 들려주네요.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그 일에 대한 기대를 가져야 한다. 자, 우리 새로운 단원 3단원을 하기에 앞서 있네요. 여기가 지금 앞선 그 상황이에요. 여러분 3단원 대기 부분은요. G2 시험을 본 여러 선배들이 G2에서 가장 꽃은 사실은 천체보다는 대기지 라고 했던 그 대기 부분이 바로 3단원이에요. 여기가 왜 꽃이냐? 대기 부분은요. 다른 부분보다 이해의 깊이가 조금 깊은 내용 그리고 좀 응용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냈을 때 느끼는 재미와 성취도가 훨씬 다른 부분보다 큰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 아주 재미있고 생각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안고 3단원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조금 복습하고 시작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질 부분 여러분 빈칸 다 채워 오셨죠? 경기 6개. 6개 어느 시대의 암석이라고요? 맞아요. 성칸부리아 시대. 강원도는요. 강원도 특히 비변성대 부분 어느 시대 거다? 고생대 거다. 경상 분지는요. 여기 경상도 지역 어느 시대? 중생대 하고도 경상노충군이에요. 중생대 후기 백악기 때 지층입니다. 경상노충군 어떤 화강암에 의해서 변성받았죠? 맞아요. 불국사 화강암 계속 나옵니다. 강원도 고생대, 경상도 중생대, 경상노충군. 포항은요 그럼 신생대 거죠. 자, 삼엽중 필석 석회암 나와요. 필석 나와요. 석회암 나와요. 고생대이면서 전기인 조선노충군이죠. 조선노충군은 무조건 바다에서 퇴적된 올 해성층입니다. 공룡발자국 나와요. 공룡발자국은 우리나라 중생대 후기 백악기 때 퇴적된 경상노충군에서만 나와요. 중생대 후기 경상노충군. 경상노충군 중생대 땅은 다 육성층이죠. 그리고 현무암 나온다. 그러면 신생대 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화성암. 우리나라 화강암, 현무암이 있어요. 시대 순으로 한번 쫙 배열해보래요. 가장 먼저 대보 화강암, 불국사 화강암, 그리고 현무암. 가장 격렬한 지각 변동을 동반한 화강암은 뭐였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개 조각으로 돼 있던 게 합쳐지면서 나타났던 조선운동. 그쵸? 대보 조선운동과 함께 대보 화강암에 관입했죠. 그리고 경상노충군 불국사 화강암에 의해서 변성됐습니다. 넘어가서요. 신생대, 제주도, 백두산, 철원 지역 등등 화산 활동 신생대 거라고요. 그래서 무슨 암석이 현무암이 관입 분출, 그렇죠? 분출했어요. 지표로 나와버렸다고요. 자, 우리나라 주요 지체구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경기 6개 부분의 A, 대보 화강암 부분의 B, 강원도 지역의 C, 경상노충군 지역의 D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기호만 가지고 경기 6개구나, 대보 화강암이구나를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연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자, 빈칸 대보 화강암 어느 시대 거예요? 경상노충군과 함께 시대는 중생대 거죠. 대보 화강암은 화강암, 경상노충군은 그렇죠. 육성층. 그럼 C, 강원도 지역에 해성층 존재합니까? 그렇죠. 조선노충군은 다 해성층, 평안노충군의 아래도 해성층. 예스 존재한다고요.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을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대기의 운동과 순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기가요, 여러분, 대기가 이렇게 위아래, 위위,
아래 이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기도 합니다. 이런 연직 방향으로 운동할 때 공기가 위 아래로 운동할 때 날씨의 변화가 나타나요. 날씨 변화하면 떠오르는 것, 비, 구름, 눈 등등 어떤 물질이 날씨 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느냐? 바로 그쵸, 물입니다. 그래서 날씨 변화와 관련된 물과 관련된 용어를 기초로 공부를 하고 나서 날씨 변화의 원리인 단열 변화, 그리고 단열 변화로 자연현상, 팬 현상이라고 하는 걸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가장 먼저 대기 중에 물과 관련된 용어 공부하고, 자, 그 용어가 다른 개념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할 거예요. 자, 대기 중에 물과 관련된 용어는요, 일단 정의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다른 개념과의 관련성 또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수증기량, 수증기압이라는 용어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에 Y축에 수증기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수증기량의 정의는요, 여러분, 단위에서 보면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자, 수증기량의 단위 읽어봐 주실까요? 그쵸? 그램 퍼 세제곱미터. 무슨 뜻이냐? 수증기량은 세제곱미터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그람수로 표시한 걸 수증기량이라고 하고요. 수증기압은 이 공간에 들어있는 수증기가 그 단위 공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수증기압이라고 그래요. 그럼 수증기량과 수증기압은 무슨 관계일까요? 수증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압력을 가할 테니까 비례 관계죠. 수증기량과 수증기압은 같은 용어로 혼용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요. 수증기량은 단위를 이거 쓰고 수증기압은 기압의 단위 헥토파스칼을 쓴다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용어 이제부터 시작이죠. 포화 수증기량. 수증기량은 수증기량인데 이 공간이 우리 포화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어떨 때 씁니까? 너무 많이 먹었어요. 완전 배가 꽉 찼어요. 하나도 더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상태잖아요. 그죠? 이 공간을 수증기로 아주 그냥 꽉 채웠을 때 그 수증기의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프 볼까요? 이 그래프에서 요 곡선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포화 수증기량 곡선입니다. 무슨 뜻이냐? 어떤 공간을 꽉 채울 수 있는 수증기량은 고정된 값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엇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이냐? X축이 뭐예요? 지금 뭐예요? 온도예요. 온도가 변하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변하네요. 각각의 온도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을 포인트로 점으로 찍고 그걸 연결한 선이거든요. 온도와 무슨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포화 수증기량은 온도랑 관련이 있는데 무슨 관계? 비례 관계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많아집니다. 선생님이 이 그래프에다가 점을 하나 3점 찍어 볼게요. 자, 여기 A라는 성질의 공기, 여기 B라는 성질의 공기, 여기 C라는 성질의 공기가 있어요. A는요, 쭉 내리면 온도 알 수 있어요. 10도 C. 그리고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괄호로 쭉 가면 11.3g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래요. B는 13도고 11.3, C는 20도고 11.3. 그럼 그 공기 A, B, C의 한번 성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공기 중에서 포화 상태인, 현재 포화 상태인 공기 누굽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상에 점이 있는 공기인 B죠. 얘는 포화 상태예요. 그럼 C나 A는 무슨 상태일까요? C는 20도 C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읽어보세요. 20도 C에서는 그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랑 만나야 돼요. 수증기가 17.3만큼 있어야 포화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은 얼마큼밖에 없죠? 11.3. 이만큼 있어야 포화인데 요만큼밖에 없어요. 포화 안 됐잖아요. 안 됐다고요. 그럼 그걸 안 됐어. 불포화라고 얘기합니다. A는요. 온도가 10도씨예요. 1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그쵸? 9.4g. 그런데 11.3g이나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수 있는 건 요만큼인데 더 갖고 있어요. 무슨 상태입니까? 과포화 상태라고요. 그럼 과포화 상태와 불포화 상태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날씨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야, 불포화 상태. 보통의 공간이 대부분 불포화 상태예요. 우리 교실, 우리 방, 거실 등등.
불포화 상태인 공간에다가 접시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갖다 놔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요. 그럼 그 물 어디 갔을까요? 그 물 그대로 있어요? 줄어들어요. 어디 갔을까요? 날아갔죠. 불포화 상태는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현상인 증발이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인 응결보다 더 활발하게 나타나서 공간이 점점 포화에 가까운 공간으로 바뀌고 싶어 해요. 아무튼 불포화이면 증발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럼 과포화 상태일 때는 이만큼 갖고 있을 수 있는데 더 많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불안정해요. 포화 상태가 안정한데 이만큼이나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죠. 과포화 상태이면 포화 상태로 바뀌면서 과포화된 것 양 얼만큼이 과포화됐어요? 1.9g만큼이 과포화됐거든요. 1.9g만큼의 무엇이 수증기가 바로 물로 바뀌게 됩니다.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떠 있는 구름, 우리가 겨울에 내놓는 입김,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나오는 김, 그건 수증기일까요? 물방울일까요? 다 물방울이에요. 응결 현상이 나타나야 날씨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과포화가 포화로 바뀌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개념, 이슬점 온도라는 개념 들어갈 건데요. 선생님 질문 하나 할까요? 자, C는 지금 불포화 상태예요. 얘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그렇죠. 있죠. 어떻게? 포화 곡선과 만나게 하면 돼요. 1번 혹은 2번. 1번은요. 무엇을 변화시킨 거냐? 온도는 변화시키지 않고 수증기만 더 공급해 준 거예요. 2번은요. 수증기량을 변화시키지 않았죠. 뭐를 바꾼 거죠? 온도를 낮춘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개념,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는 1번과 2번 중에 2번 변화와 관련이 깊습니다. 정의 읽어볼게요. 현재 수증기량을 가지고 포화에 이르는 온도예요. 수증기량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불포화인 공기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가지고 포화에 이르게 되는 온도, 이걸 이슬점 온도라고 한대요. 이번 과정을 거쳐서.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이 또 공기를, 세 종류의 공기를 한번 또 찝어볼게요. 이번엔 얘가 A, 얘가 B, 얘가 C. C 공기의 이슬점 온도 불러봐 주세요. 수증기를 그대로 유지된 채로 응결되는, 포화되는 온도. 얘가 C의 이슬점 온도. 온도는 템퍼러처니까 이제부터 T라고 쓸 거고요. 이슬점 온도는 이슬 듀잖아요. 그 다음 온도, 템퍼러처. 그래서 이슬점 온도는 TD라고 씁니다. C의 이슬점 온도. B는요? 여기 B의 이슬점 온도. 요게 A의 이슬점 온도. 이슬점 온도가 다 다르네요. 이슬점 온도가 가장 높은 공기가 뭐예요? A. A는 B, C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온도는 똑같은데, 그쵸. 수증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을 이제부터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슬점 온도가 높구나. 즉, 이슬점 온도는 현재 수증기량이랑 관련 있는 값이구나 라는 정보를 하나 끄집어내야 돼요. 무슨 관계? 역시 비례관계. 자, 이제 네 번째, 상대습도 갈까요? 상대습도 식으로 정의적으로는요. 어떤 공기가 포화될 수 있는 수증기량 분해,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현재 수증기량 곱하기 100. 그래서 단위는 100분위 %. 이게 상대습도예요. 상대습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요번엔 요렇게 한번 잘라봅니다. 자, 요 공기 A, 요 공기 B, 요 공기 C. A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일까요? 11.3.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 얼마일까요? 11.3. 포화 곡선에 있는, 즉 포화된 공기는 상대습도가 11.3분의 11.3 곱하기 100. 그죠? 100%구나. 포화 공기의 상대습도는 100%구나. 하나. 그 다음 비공기는요. 선생님이 다 계산해 왔어요. 비공기의 상대습도는 얼마냐? 식으로 세우면 17.3분의 11.3 곱하기 100 하면 돼요. 계산해내면 65.3%. C는요? 그죠? 가지고 쓸 수 있는 수증기량.
23이죠. 23분의 11.3 곱하기 100 계산하면 49.1%예요. A, B, C 공기들의 차이는 뭐냐? A, B, C는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이 11.3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뭐가 똑같냐면 이슬점 온도가 똑같죠.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면 그 공기 각자의 온도가 달라요. 이슬점 온도는 다 13도인데요. 이게 A의 온도, 요게 B의 온도, 여기가 C의 온도예요. 그래서 각각의 공기의 온도와 이슬점 온도의 차이를 알 수 있죠. 온도와 이슬점 온도를 뺀 값, 차이가 가장 큰 공기는 누군가요? C예요. 그리고 B, A가 가장 작아요. 온도랑 이슬점의 차이를 알면 포화 곡선과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알면 상대 습도의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크기는 알 수 있겠구나. 온도와 이슬점 차이가 크면 클수록 포화 곡선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요. 그럴수록 상대 습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이 값이 클수록 상대 습도는 작아지니까 상대 습도는요 정의, 그리고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값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예요. 상대 습도는 이렇게 정리할까요?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분의 1과 비례 관계, 즉 반비례 관계구나. 요거 중요해요. 마지막 개념 5번 절대 습도. 절대 습도는요 정의가 이거예요. 가볼까요? 정의가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그게 절대 습도예요. 다시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 우리 지금까지 그걸 뭐로 사용했습니까? 그쵸? 현재 수증기량. A의 절대 습도 11.3, B의 절대 습도 11.3. 절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이랑 똑같은 개념이구나. 되셨나요? 그럼 표로 정리하면, 자, 포화 수증기량의 각각의 정의, 그리고 관련 개념 무엇과? 온도와 관련이 됐어요. 이슬점 온도의 정의, 무엇과? 현재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어요. 상대 습도는요, 그쵸? 온도와 이슬점을 뺀 값과 관련이 있는데 이 값이 크면 상대 습도는 작아져요. 반비례. 절대 습도는 현재 수증기량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슬점 온도가 현재 수증기량이랑 비례니까 현재 수증기량, 절대 습도 똑같은 개념이니까 이슬점 온도랑 또 절대 습도가 비례 관계겠구나, 뭐 이런 정보 끄집어낼 수 있죠. 한 번 더 중요한 개념, 출제 개념 봐주시면요. 상대 습도가 온도, 이슬점 차이와 관련 있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관계? 비례, 반비례. 자, 이제 단열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준비물들이 준비가 됐어요. 여행 가방을 챙기듯이 착착착착 이제 챙겼다고요. 그럼 이제 떠나야죠. 단열 변화 이해하러 단열 변화가 무엇이냐부터 시작합니다. 항상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정의니까요. 단열 변화 정의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우리 교재 어떤 공기가 단열 상태에서, 단열 뭐예요? 단열재 있잖아요. 주변과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외부와 열이 차단된 상태에서 단열 변화. 뭐가 변하냐? 온도가 변한대요. 어머, 선생님, 외부와 열이 차단이 됐는데 열 교환이 없는데 어떻게 온도가 변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잠깐 하고 돌아올까요? 기초 요쪽 조금만 이동합니다. 자, 단열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기초 뭐냐? 기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압이 뭐예요? 정의. 그죠? 기압은요? 공기가 누르는 압력,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에요. 자, 이 기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공기가 누르는 힘이 기압이기 때문에 쭈악 선생님이 되게 높은 지점까지 분포하는 공기를 딱 띄어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1번 지점, 2번 지점, 3번 지점. 어느 지점의 기압이 가장 클까요? 공기가 누르는 힘이라니까요. 1번 지점은 전체 공기가 다 누르고 있죠. 2번 지점은 요 정도, 3번 지점은 요 정도가 힘을 작용해요. 그러니까 기압은 첫 번째 특징,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되는 값이구나? 작아지는 값이에요. 그럼 1, 2, 3 중에서 기압이 가장 큰 지점은 어디라고요? 1번 지표. 보통 평균 해수면. 그죠? 가장 이렇게 평균적인 지표면에서 공기가 누르는 압력은 얼마냐? 맞아요. 1기압 1013 헥토파스칼. 그만큼의 압력으로 공기가 우리를 눌러주는데 그만큼의 압력을 우리가 느끼기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래요. 자, 일본 사람 중에 굉장히 이렇게 살이 많은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모 선수. 선생님이 TV에서 본 스모 선수는 이렇게 살이 막 겹쳐지셔가지고 리모컨을 살 사이에 이렇게 끼고 걸어 다닐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몸무게가 한 250kg 정도. 스모 선수 한 분이 몸무게가 250kg인데 다른 한 분을 어깨에 태워요. 무등을 태워. 그럼 몸무게가 얼마큼이 되죠? 500kg. 그리고 하이힐을 신어요. 그리고 그 힐 부분, 하이힐의 여기 뾰족 부분으로 여러분 어깨를 눌러. 그만큼의 압력이 1기압이에요. 어때요? 느껴지나요? 그 압력? 어쩐지 요새 그렇게 어깨가 쑤시고 결리나요? 근데 우리 이거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압력? 못 느껴요. 왜 못 느끼냐? 왜 못 느끼냐?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압력으로 힘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두 번째 특징, 위로 올라가면 기압은 변하지만 같은 높이, 동일 고도에서는 기압이 작용해도 내부에서 같은 힘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내부 압력과 외부 기압이 똑같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동일 고도에서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똑같은 높이에서는 그런데 높이가 달라지면 공기가 위, 아래 바뀔 때 날씨가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날씨가 바뀌려면 공기가 수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수직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힘의 평형이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온도가 변하게 되는데 그 내용 차트로 이동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 사용해서 이해해 볼게요. 갑니다. 자, 먼저 단열 변화 중에 한 종류인 단열 팽창을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자, 단열 팽창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선생님처럼 기압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기압은 지표 부분과 저 위에 어디가 더 높다고요? 지표 부분이 높다고요. 지표 부분이 더 공기가 많이 눌러준다고요. 그러면 여기 아래 공기가 하나 있어요. 지표 부분에. 아주 강한 기압이 외부 압력이 공기에 작용해요. 그런데 같은 고도에서는 평형을 이룬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부 압력도 똑같이 평형을 이루면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요. 근데 이 공기가 꼭 상승해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 상승해요. 보통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 공기가 이쪽으로 막 모여들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되는 경우. 즉 중심기압이 어떨 때. 여러분 바람은 어디서 어디를 불어요? 그렇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요. 그럼 여기가 저기압이면 다 주변이 상대적으로 고기압이니까 공기를 다 여기 중심으로 몰아 넣어요.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를 저기압이라고 얘기해요. 저기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공기가 상승해요. 올라갔더니 뭐가 변했다고요? 기압이 바뀌었다고요. 외부 기압이 엄청 작아졌어요. 내부 압력은 그대로 있는데 외부 압력이 엄청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센 힘으로 밀어내니까 공기가 커지죠. 팽창하죠. 그걸 부피가 커지는 걸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이렇게 기압 차이가 없는 지표 부근에서 공기를 팽창시키려면 열을 가해야 돼요. 그런데 열을 안 가했는데도 무엇 때문에? 부피 변화 때문에. 부피 변화 왜 생겼어요? 기압 차이 때문에. 수직으로 운동하면 외부와 열 교환이 차단돼도 부피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온도가 변할 수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단열 변화라고 얘기한다고요. 팽창하면서 왜 온도가 변하느냐? 밀어내는 일을 하거든요. 힘들어요. 힘드니까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죠. 화학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에너지는 온도와 비례관계예요. 에너지가 줄면 공기 입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도 줄어들어요. 밀어내면서 여기 안에 있는 공기들이 밀어내면서 힘들어서 에너지가 줄고 온도가 낮아졌다고요. 온도가 낮아져요? 요 그래프에 한번 대응시켜 볼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래프. 수증기량, 온도,
포화 수증기량 그래프. 지금 여기 선생님 포인팅해 놓은 이 공기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포화, 불포화, 과포화? 그렇죠. 불포화예요. 그런데 이 공기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팽창하면 온도가 낮아진대요. 낮아진대요, 계속. 그러면서 이슬점에 다다르고요. 더 낮아지면 가서는 안 되는 길, 과포화 상태로 가버려요. 과포화는 물리적으로 안정하지 않으니까 과포화된 것만큼 뭐가 수증기가 물로 바뀌면서 포화 상태로 되죠. 온도가 낮아지면 과포화가 포화로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되는구나. 그 응결돼서 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구름이죠. 저기압일 때 구름이 생기는 원리예요. 정리하면 공기가 상승하면 팽창해서 에너지를 써서 온도가 낮아져서 구름이 생긴다고요. 되셨습니까? 단열, 팽창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단열, 압축으로 가죠. 자, 단열, 압축의 상태는 공기가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저 위에서 기압이 낮은 상태에서 내부 압력과 외부 압력이 작게 평형을 이루면서 평화롭게 살던 공기인데 어쩔 수 없이 하강해야 되는 상태가 돼요. 어떨 때 주로 하강을 하느냐? 지표 기압이 고기압일 때. 고기압은 주변으로 공기를 다 내보내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공기가 없어져. 주변이 다 가져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요. 공기가 하강하는 경우는 어떤 상태일 때? 주로 고기압일 때.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공기는 어쩔 수 없이 지표로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면 뭐가 변한다고요? 그쵸? 기압이 변한다고요. 기압이 너무 커져. 너무 많은 공기가 나를 눌러줘요. 여기저기서. 내부 압력은 그대로인데 저 외부 기압이 너무 커지면 누르고 날 계속 누르면 나 어떻게 되겠어요? 찌부되죠. 압축된다고요. 부피가 줄어든다고요. 부피가 감소해요. 지표 부근에서 부피를 줄게 하려면 냉각시켜야 돼요. 그런데 열을 제거하지 않고 부피가 줄었죠. 이걸 단열 압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단열 압축되는 경우는 외부의 공기가 이 안에다가 일을 해줘요. 그럼 안에 있는 공기는 일을 받아요. 내부 에너지가 높아져요. 에너지와 온도는 연력학적으로 비례관계. 그럼 공기 입자가 가지고 있는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졌어. 그럼 나나나 무슨 공기입니까? 포화 공기. 그대로 온도를 한번 높여볼게요. 무슨 상태가 되죠? 불포화. 선생님이 그랬는데 불포화되면, 건조하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 뭐가 더 많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증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 눈에 보이는 건 수증기예요, 물방울이에요. 하늘에 보이는 떠있는 구름, 보이는 안개, 입김 다 물방울이에요. 수증기는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가 내려오게 되면 있던 구름도 수증기로 바뀌면서 눈에 안 보이는 상태가 되죠. 구름이 소멸되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와 참 맑다라고 얘기하죠. 고기압에서 날씨가 맑은 이유, 구름이 소멸되는 이유, 이렇다고요. 정리하면 공기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단열, 압축돼요. 기압 때문에.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날씨가 샥 맑아진다고요. 이 개념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대기 중에 물에 관련된 내용, 그 용어들과 콜라보, 융합을 이루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과 이슬점 온도, 절대 습도, 포화 수증기량 등등과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공기가 팽창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상승해야 된다고요. 공기가 상승하면 기압 차이 때문에 팽창해요. 그러면서 에너지를 써서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와 포화 수증기량 무슨 관계? 비례관계. 포화 수증기량도 낮아져야죠. 그러면 요 안에 수증기가 5개 들어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부피가 커지면 5개가 이렇게 외부와 수증기 그런 상호작용이 없으면, 그러면 단위 부피 속에 있는 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요 부피가 단위 부피예요. 요 부피가 단위 부피예요. 부피가 늘어나면 수증기량은 그대로 있는데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은 그렇죠. 감소해야 돼요.
단위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우리는 현재 수증기량이라고 얘기했고, 현재 수증기량은 곧 절대습도라고 얘기했고, 절대습도는 이슬점 온도와 비례관계라고 했는데, 그럼 올라가면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이 주니까, 현재 수증기량 주니까 비례관계인 이슬점 온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줄죠. 공기가 올라가서 팽창하면 온도도 줄고 이슬점 온도도 주는구나. 그럼 반대로 아래로 내려와서 압축되면 얘가 돼요. 이게 단위 부피였거든요. 단위 부피 속에 수증기가 5개 들어있었는데 내려오면서 압축돼 버려요. 그러면 부피가 줄었어요. 단위 부피 속에 수증기가 5g 들어있었는데 부피가 2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수증기는 그대로 있는데. 그럼 단위 부피 속의 수증기량은 양변을 2로 곱해주면 10g으로 늘죠. 부피가 줄면 단위 부피 속 수증기량은 늘어요. 비례관계인 이슬점 온도도 늘고, 에너지 가해지니까 온도, 포화 수증기량도 늘고. 되셨나요? 자, 단열 변화로 결과적으로 온도와 이슬점 온도가 변한대요. 그쵸? 얼만큼씩 변하냐? 우린 그걸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해요. 자, 단열 감률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건조한 공기인 경우, 즉 불포화 공기인 경우, 포화 공기인 경우, 습윤한 공기라고 얘기해요. 건조한 공기가 올라갈 때 온도와 이슬점이 변하고요. 포화된 공기, 습윤한 공기가 올라갈 때 혹은 내려올 때 온도와 이슬점이 변해요. 얼만큼씩 변하냐? 자, 일단 우리 온도랑 일점이 변한다는 건 이제 알고 있어요. 얼만큼씩 변하냐? 자, 불포화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걸 건조 단열 감률, 포화 공기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변하는 걸 습윤 단열 감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걸 표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건조 단열 변화는요. 100m 올라가면 공기가 1도씩 온도가 낮아져요. 100m 내려오면 온도가 거꾸로 1도씩 증가해요. 왜 1도예요? 실험실에서 측정한 결과죠. 이슬점은요. 100m당 0.2도씩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낮아지고 아래로 내려오면 높아지게 돼요. 그런데 포화 공기는 습윤 단열 변화는 포화 공기의 단열 변화거든요. 포화 공기는 어떤 공기냐? 이런 공기죠. 어떤 공기냐? 상대 습도가 100%이면서 온도가 만약 10도라고 해볼까요? 이슬점 온도는 몇 도예요? 똑같죠. 10도. 포화 공기는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은 공기예요. 포화 선상에 있는 공기니까. 그럼 위로 올라가면서 단열 변화해도 온도와 이슬점이 계속 똑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온도가 변하는 것과 이슬점이 변하는 것이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값이 건조 단열 변화의 절반인 100m당 0.5도씨밖에 안 된대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걸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뭡니까? 기체 상태인 수증기와 물, 액체 상태인 물,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많을까요?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수증기랑 물 중에. 기체, 액체, 고체로 에너지가 점점 낮아지죠. 기체가 에너지가 많으니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포화 상태인 공기는요. 이미 포화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바로 과포화 상태가 돼요. 과포화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이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면 에너지가 높은 수증기가 에너지가 낮은 물이 돼야 돼요. 발열 반응이 나타날까요? 흡열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쵸. 에너지가 높았다가 낮아지려면 발열 반응이 나타나죠. 그럼 정리해서 결론을 한번 만들어 보면 갈게요. 포화 상태인 수증기도 위로 올라가면 지표에서 20도였어요. 100m 올라가면 19도로 온도가 낮아져요. 100m 1도상 온도가 낮아지는데 그렇게 1도 낮아지는 과정에서 물로 응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열이 발열로 숑숑숑 나와요. 온도가 낮아졌는데 열이 숑숑숑 나오니까 조금 데펴져요. 그래서 약간 열이 더 생기죠. 온도가 이만큼 줄어들었는데 다시 열이 제공되니까 온도가 살짝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절반밖에 온도 감소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럼 정리하면 건조 단열 변화보다 수분 단열 변화가 작은 이유는 그 발열 때문이죠. 수증기가 물로 바뀔 때 내놓는 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응결열 혹은 잡열이라 그래요. 응결열이 혹은 잡열이 방출돼서 온도를 조금 높이니까 결과적으로 줄어드는 온도가 적은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이슬점 온도가 왜 변하죠? 그래, 온도는 변한다 쳐요. 온도는 부피가 변하는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그럼 이슬점 온도는 왜 변하죠?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부피가 변화해서 단위 부피당 수증기량이 변화하면 현재 수증기량이 변화하면 이슬점 온도도 변화해야 된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단열 변화에 대한 개념과 단열 변화할 때 나타나는 온도와 이슬점 변화의 수치까지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그 내용 가지고 팬 현상 이해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 팬 현상입니다. 팬 현상이 뭐예요? 공기가 산을 넘어가면 A에 있을 때보다 D로 갔을 때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팬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왜 산을 넘어가면 왜 D에서 고온 건조해지느냐? 출발합니다. 여기 A 공기는요. 온도가 20도씨, 이슬점이 12도씨인 공기예요. 포화 공기인가요? 불포화 공기인가요? 맞아요. 불포화 공기예요. 그런데 바람이 계속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상승해야 돼요. 상승할 때는 단열 변화를 하겠죠. 불포화 공기니까 무슨 단열 변화를 할까요? 그렇죠. 건조 단열 변화를 합니다. 건조 단열 변화. 온도는 얼마큼 변해요? 100m당 맞아요. 이제 외워야 돼요. 1도씨. 이슬점은 얼마큼 변해요? 100m당 그렇죠. 0.2도씩 둘 다 낮아져요. 이만큼씩 낮아져요? 그걸 선생님이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까요? 자, 지표 A에서의 온도는요 20도였고요. 이슬점 온도는 12도였어요. 그런데 온도는 얼만큼씩? 100m당 1도씩 우와 막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슬점 온도는요 100m당 0.2도씩 요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온도는 많이 줄고 이슬점은 조금 줄다 보면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지는 높이가 생겨요. 이 높이를 상승하면서 포화에 이르는 응결이 시작되는 높이라고 해서 이 높이 H를요. 상승 응결 고도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공기는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진 포화 상태인 공기가 되고요. 조금 더 높이 올라가면서 과포화가 포화로 진행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구름이 생겨요. 강수 현상도 나타나고요. 구름이 생겼어요?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무슨 변화할까요? 그쵸? 수분 단열 변화해야죠. 100m당 온도가 0.5도밖에 안 줄어야 돼요. 그리고 산 정상을 찍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산을 넘어서 내려와야죠.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산을 포화 공기였는데 산을 내려오면 밑으로 내려오면 단열 압축되면서 온도가 많이 증가하게 돼요. 온도가 증가한다고요? 그럼 무슨 상태로 바뀌어버리는데? 불포화 상태로 바뀌어요. 공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성격에 따라서 건조한 공기는 건조 단열 변화, 포화된 공기는 수분 단열 변화 해요. 그런데 내려올 때는 무조건 건조한 상태로 바뀌면서 내려올 때는 무조건 건조 단열 변화만 하게 된다고요. 바로 건조한 공기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는 올라가는 동안은 포화 상태였는데 내려오면서는 건조 단열 변화로 변화하니까 이 노란색 선이랑 똑같이 온도가 변해요. 이렇게. 이게 D에서의 온도. 하얀색이랑 똑같이 100m당 0.2도 온도가 증가해요. 이렇게 여기가 산 아래 D에서의 이슬점 온도. 산을 넘고 나니까 온도는 높아졌고요.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는 이렇게 커졌네요. 고온됐고요. 온도와 이슬점 차이를 쌤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습도.
상대습도가 온도와 있으면 차이가 커졌으니까 감소했죠. 건조한 공기가 됐어요. 아, 여기서 구름 생기는 수분 단열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산을 넘게 되니까 뭔가 변했구나. 그럼 얼만큼씩 변했는지 온도 변화 수치를 우리 한번 직접 계산해서 느껴볼게요. 자, 공기가 A, B, C, D 상태로 되면서 온도와 이슬점이, 그래서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바뀌게 돼요. A에서는 온도가 얼마였다고요? 20도, 이슬점은 12도. B에서는 그럼 온도가 얼마냐? 선생님, B가 얼마인지 안 알려주셨잖아요. 상승결고도는요, 여러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올라가면서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졌다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H는 125 T-TD, 지표에서의 온도, 지표에서의 이슬점의 차이에다가 125를 곱하면 상승해서 응결하는 고도를 알 수 있어요. 계산해보면 20, 12 빼면 8 곱하기 125, 1000m가 돼요. 1000m에서 응결이 시작된대요. 그럼 B에서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그때까지는 지표에서 B까지는 건조단열 변화해야 되니까 1000m를 올라가야 돼요. 100번, 100m씩 10번 올라와야 되죠. 그러니까 10도가 되죠. 이슬점 온도도 포화됐으니까 똑같이 10도가 돼요. 그럼 C는요? 나머지 2000m 중에 1000m를 올라갔으니까 나머지가 1000m잖아요. 1000m를 100m당 얼만큼씩 수분 단열 변화. 그쵸? 0.5도씩 올라가요. 100m를 0.5도씩 10번 올라가면 C에서는 5도씨가 돼요. 이슬점 온도 똑같이 5도씨가 되죠. D로 가면 2000m 내려와요. 뭐로? 내려올 때는 무조건 건조 단열 변화로. 2000m니까 20도 올라가서 온도 25도씩. 이슬점은 백미터 0.2도 올라가니까 2000m 4도 올라가서 9도씨가 되죠. 자,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볼까요? A 8도씨, B는 0, C는 0, D는 16도씨. 그럼 상대 습도는요? 뭐 어느 정도였다가 작아졌어요. 상대 습도 높아졌죠? C 유지되죠? D 온도의 점 차이가 엄청 커졌어요. 작아져야죠. 이걸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 무슨 단열 변화? 건조 단열 변화해요. 건조 단열 변화로 온도와 이슬점이 모두 다 온도가 낮아지죠. 이슬점 낮아지죠. 그러면서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보세요. 지표에서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 점점 B까지 올라가는 동안 차이가 어떻게 되죠? 줄어들어요. 온도와 이슬점 차이가 의미하는 건 상대습도잖아요. 온도와 이슬점 차이가 줄어든다? 상대습도는 그렇죠. 높아진다. 그럼 절대습도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슬점 온도랑 관련이 있다고요. 이슬점 온도가 지금 점점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진다는 건 절대습도도 낮아진다는 거죠. 부피가 늘어나서 현재 수증기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B에서 C 계속 포화 상태, 수분 단열 변화로 온도와 이슬점이 낮아져요. 그런데 상대 습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계속 포화 상태예요. 계속 온도와 이슬점이 똑같아요. 그러면 온도와 이슬점 뺀 값, 차이 값이 계속 0일 거예요. B에서 C 구간 내내. 그럼 상대 습도는 계속? 그렇죠. 100%로 안 변해요. 일정해요. 절대 습도는 100m당 0.5도씩 쭉쭉쭉 줄어들어요. 감소죠. C에서 D로 옵니다. 무조건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 변화로 온도가 이슬점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갑니다. 온도 쭉쭉쭉쭉쭉 이슬점은요. 요래요래. 그러면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가 계속 커지게 되잖아요. 상대 습도는 줄죠. 이슬점 높아지니까 절대 습도는 높아지게 된다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공기가 이제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응결이 이루어지면 BC 구간이 있으면 공기의 온도는 산을 넘고 난 다음에 높아져요. 이슬점은 산을 넘기 전보다 내려와요. 그쵸? 우리 요래 이슬점은 내려오고 온도는 높아진 거 정리했죠. 그러면 상대 습도는요. 온도와 이슬점 차이는 더 커졌으니까 절대 습도는요. 이슬점도 낮아졌으니까 둘 다 줄어들게 된다고요. 자,
굉장히 복잡한 개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제에 적용해 보면 천천히, 그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들 해결할 수 있는 주제가 돼요. 자, 이제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자,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예요. 다음은 공기덩어리가 산을 넘어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과정이래요. 한번 볼게요. 플라스크에 물과 향용기를 조금 넣고요.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고무마개로 플라스크를 밀폐하고 온도를 측정했어요. 가는 그냥 실험 설치. 주사기의 피스톤을 빠르게 잡아당겼어요, 여러분. 피스톤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면 여기 안에 있는 공기가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공기는 주사기로 가려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팽창이 나타날까요? 압축이 나타날까요? 그렇죠? 안에 있는 공기가 공간이 넓어지니까 팽창하게 돼요. 그러면 플라스크 안이 뿌옇게 흐려지게 된대요. 왜요? 팽창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지게 되죠. 온도가 낮아지면 과포화에 이르게 되니까 포화로 바뀌면서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 구름이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피스톤을 빼서 공기를 팽창시키는 건 공기가 위아래로 이동하는 경우 중에 어떤 경우에 해당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쵸? 이 경우는 팽창하는 경우는 공기를 상승시키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죠. 자, 그 다음 갑니다. 플라스크 안에 뿌옇게 흐려진 상태에서 피스톤을 계속 잡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온도를 측정했어요. 계속 잡아다니면 계속 팽창하기 때문에 온도가 계속 낮아지게 되죠. 그 다음 주사기의 피스톤을 다시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반대로 밀어넣게 되면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공기 입장에서는 주변에서 막 공기가 들어와요. 내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줄죠. 그게 바로 압축이에요. 압축되게 돼요. 압축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너지를 받는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상태였던 공기도 불포화로 바뀌게 되죠. 불포화되면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응결보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증발이 일어나면서 깨끗하게 변하게 되죠. 구름이 소멸되는 공기가 하강하는 경우와 같은 원리가 된다고요. 그럼 보기 갈게요. 공기덩어리의 변화 중에서 이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한번 골라볼래요. 1번, 상승할 때 기온이 감소하는 것. 이렇게 피스톤을 잡아다니면 온도가 낮아져요. 이거 맞는 내용. 2번, 상승할 때 뿌옇게 흐려졌잖아요. 구름 생기는 것. 이거 응결 일어났죠. 3번에 상승할 때 강수현상. 플라스크 안에 지금 물이 뚝뚝뚝 떨어졌습니까? 그 정도의 응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강수현상은요, 그냥 뿌옇게 흐려지는 구름만 있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현상은 여기서 재현할 수 없었습니다. 4번, 하강할 때 맑아졌잖아요. 구름이 소멸됐죠. 그리고 온도가 증가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3번만 이 실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기의 운동과 순환 첫 시간, 단열 변화와 팬 현상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 시간 관련된 문제, 그리고 수능 개념 빈칸 채우기를 통한 복습하면서 충분히 이번 시간 내용 여러분 것으로 만들 거예요. 그리고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풀기 전에 스스로 한번 문제를 많이 풀면서 정리를 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 보내드리고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